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조금 자리가 좀 비었네요. 다행입니다. 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후원을 아주 정성껏 하시네요. 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게을러가지고 그냥 간단히 후원 약정서 뭐 이거 써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성껏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게으르신 분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후원 약정서 이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장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맛만 보았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첫 번째 우화. 장자는 뭐 기본적으로 철학 우화집 이야기책입니다. 철학 이야기책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곤붕 이야기였죠. 곤이라고 하는 건 북쪽 바다에 사는데, 북쪽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상의 세계죠. 상상의 세계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사는데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하죠. 역시 커다란 물고기가 변했으니까 그 새의 크기 또한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박차고 날아오르죠. 물을 박차할 때 그 물이 3천리를 튀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구만리 장천을, 구만리를 솟아오른 다음에 남쪽으로 6개월 동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아지랑이나 티끌 같은 아주 작은 이야기를 장자가 그 뒤에 붙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색깔을, 하늘이 푸르고 푸른데 저게 제 색깔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밑에서 하늘을 보면 아득한데 하늘 위에서 아래를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 것과 작은 것을 대비시키고, 그리고 아주 작은 물고기 이름인 곤을 물고기 새끼라 그랬죠. 피렘이나 뭐 물고기 알, 이 정도 되는 건데 그걸 가장 큰 사물의 이름으로 썼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대비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이 하늘 위에서 지상을 보는 것을 대비시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장자 전편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나와 너라고 할 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너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장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이것과 저것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의 입장에서 저것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등함이 이제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등함을 확보할 때 평등을 확보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자의 맥락이고요. 예.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그 생시 입장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꿈 입장에서 꿈 속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 속의 꿈 입장에서 꿈을 보고 또 꿈 입장에서 생시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꿈이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또 그림자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림자와 그리고 그림자에 붙어 있는 격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체로 여겨졌던 그림자가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실체라고, 내 몸, 실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사실은 허상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재물론에서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는 존재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거가 없다는 게 장자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어떤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생존하기 어려운, 개인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냐면, 불안의 근거가 없다는 걸 밝힘으로써 극복합니다. 불안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밝히냐면, 존재 자체의 근거가 없다는 그 상위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부정해 버림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부수적인
인간의 감정 이런 것을 같이 부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장자는 작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자 전편에 걸쳐 있는 이 맥락이 첫 번째 곤붕 이야기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를 끝까지 지속하시면서 장자를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곤붕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장자가 지어낸 이야기죠.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이 곤이다. 그리고 곤이 붕으로 변한다. 구말릴 하늘을 솟아올라서 6개월 동안 남쪽 바다, 북명에서 남명으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재해가 사람 이름이라는 주석도 있고 책 이름이라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재해를 장자 스스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지라고 풀이를 해요. 이상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또는 지라고 하는 것은 뜻지자인데 이게 기록할 지자로 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기억으로 풀이하면 사람이 되겠고 기록으로 풀이를 하면 책이 되겠죠. 재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또는 재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두 가지 맥락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록이나 기억이나 사실은 우리는 기억은 사람이 가진 것이고 기록은 문헌에 기록된 거죠. 문헌에 기록된 게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문과 헌이라고 하는 건 문과 헌이라고 할 때 문이 전적, 뭐 주간이라든지 뭐 청동문자라든지 뭐 돌에 새겼다든지 뭐 이런 게 문이고요. 헌은 헌인 사람입니다. 이 헌은 현자와 같아요. 어적 현자. 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현인입니다. 문과 헌이 논어에 나와요. 그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라 예를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입증할 수는 없다. 왜? 하나라 후손들이 사는 기나라에 가도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은나라 예를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입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은나라 후손들이 사는 이 송나라에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헌이 나오는데 하나는 전적이고 물리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는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본래는 같은 거죠. 본래는 같은 겁니다. 기억과 기록의 차이는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뭐 기록과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이죠. 역사는 기록 중심입니다.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 이게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역사가는 뭐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기도 하고 역사 비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수행하긴 합니다만 기본은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기본이죠. 어떤 건 기록하고 어떤 건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사 선택의 그 의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기록한다는 게 이제 중심입니다. 근데 뭐 기억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죠. 기록에 있는 주인공들을 기억 속으로 불러 올리는 게 문학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실을 현장으로 불러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문학이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같은 주제이지만 곤과 붕 같은 주제이지만 기록 또는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장자가 인용하는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곤과 붕 이렇게 나오고 야마 진해 같은 야마는 들판을 달리는 아지랭이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죠. 그리고 진해, 먼지나 티끌 이런 존재와 대비시키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붕새가 구말리 하늘을 솟아올라서 날아가는 걸 보고
조여학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조는 이제 매미고, 조는 매미입니다. 그리고 이 학구. 조는 매미니까, 매미는 날아봤자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저 나무에서 또 저 나무로. 그리 멀리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매미라고 하는 게요. 매미 뭐 서식 반경은 아마 뭐 1km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이라고 할 때 이 학자는 본래 이 학자 중에 밑에 세조자가 붙어 있는 학자예요. 여기 이제 장자 학구입니다. 이게 원래 세조자가 붙어 있어야 맞을 텐데, 원래는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숫소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요. 암소다 그러면 요 모고, 이거 빈이죠. 숫소고 이건 암소입니다. 그러면 순양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암양은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고 각골문을 뒤져봤더니 실제로 이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자를 처음 만들던 사람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되지 않는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대칭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남미 쪽의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 이런 쪽의 문자도 해독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 고대 각골 문자는 거의 해독이 됩니다. 거의 90% 가까이 해독이 되는데, 다른 뭐 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자라든지 이집트 고대 문자나 남미의 고대 문자는 해독이 잘 안 돼요. 해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거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문자를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오래됐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추정을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는 어떻게, 암돼지는 어떻게 썼을까? 돼지 시자 놓고 이거 쓰지 않았을까? 추적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수돼지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돼지모, 암돼지빈. 이거는 암양빈, 순양모, 수소모, 암소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마자 옆에 빈자가 붙은 암말빈자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죠. 이 문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또 사라졌고요. 대표가 암말과 암소만 남은 거죠. 네, 뭐 이런 예는 많습니다. 희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놓고 희생양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왜 양인데 소라 그럽니까, 자꾸? 네, 원래 제가 이 글자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것도 희자고, 이것도 생자일 거예요. 희생양은 본래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이 글자 없어지고, 이 두 가지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희생양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글자도 해체라고 할 때 해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소우자가 들어가 있죠. 소를 잡을 때는 이 글자를 쓰고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써야 할 텐데 이렇게 지금도 이 글자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경쟁해서 사라지고 어떤 글자는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가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떤 글자는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글자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에 해당하죠. 이건 예를 든 거고요. 근데 이제 학자도 여러 가지 학자가 있는 거죠. 이것도 배울 학자고요. 이것도 당연히 배울 학자고요. 아예 각골문에는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인자가 있는 배울 학자도 있고요. 다 같은 학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는 이것만 있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이거는 각골문이나 이런 데 있고, 이것도 20세기 초반까지 쓰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논어 강의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진 않겠고요. 이 학구는 뭐냐? 왼손, 오른손, 그리고 본받을 효자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 여기에 있고, 아래 새가 있는 거니까, 새가, 어미새가 날개짓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기도 날려고. 그리고 이제 이 구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이걸 비둘기구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새, 어린 새, 이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구자, 뭐겠습니까? 망아지입니다. 말이 아니고요. 이 구자, 개구자인데 사실은 강아지 구자예요. 어미개가 아니라 어린 개가 구입니다. 그래서, 일일주구 하면 하루 강아지예요. 하루 된 개가 아니라 하루 강아지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어리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이 구자도 사실은 이 세조자를 쓴다면 이 맥락이 되는 겁니다. 어린 새. 학구하면 막 날개짓 처음 배우는 어린 새예요. 날아봤자 이 나무 저 나무 정도밖에 못 나는 거죠. 멀리 못 날아갑니다. 붕새는 구말리로 올라가서 6개월 동안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얘들은 그냥 이 나무 저 나무에서 왔다 갔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새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놈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가? 뭐 타로 저렇게 높이 날아서 저 남쪽으로 가는가? 우리는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가는데 때로 그 나무까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것도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는 붕새와 야마지네 같은 아주 티끌 같은 존재를 대비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붕새와 어린 새 또는 매미와 대비시키면서 매미가 붕새를 비웃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장자가 저 두 버러지가 뭘 알겠는가 뭐 이런 맥락을 붙이고 있죠. 저 두 버러지가 뭘 알겠는가. 그래서 장자 입장이 붕새의 원대한 뜻을 어린 새나 매미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통 풀이를 하는데 처음으로 장자 주석을 남긴 진나라 시대 곽상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이 진의 곽상은 그 두 버러지 속에 붕새도 포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는 붕새는 이 어린 새들을 이해 못하고 매미나 작은 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미나 작은 새들이 붕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붕새도 매미나 어린 새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탁월한 주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쉬운가. 어떤 사람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그 슬픔을 내가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장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게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슬픔을 내가 같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안다 그러면 이제 오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저런 데만 주목을 하는 거죠. 요 작은 존재들이 저 큰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러는데 저 큰 뜻을 가진 자는 오히려 또 작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대등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것의 입장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장자예요. 큰 것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행복은 내쳐버리죠. 그런데 장자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복은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장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형도 얘기를 했는데 기형도가 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시대에 행복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인밖에 없는 거죠. 시인밖에. 시라는 장르를 빌리지 않고는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 예술의 힘을 빌리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장자도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세 번 이야기가 이제 가장 사실은 진부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 이제 탕임금과 극의 현신이었던 극. 탕임금은 처음으로 혁명을 일으킨 군주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임금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근왕이었는데 폭군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탕임금이 근왕을 쫓아냈다. 서경에도 보면 탕방거로 남소하시고 탕임금이 남소에서 근왕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유참덕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 참덕.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냐면 자기 임금을 자기가 죽이고 새로 왕이 됐으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부끄러워했는가? 그건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제가 원래 장자할 때 맹자 얘기하고 논어할 때 딴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해를 하시고요. 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명이거든요. 하늘이 명령한 겁니다. 누구에게? 유덕자에게. 덕 있는 자에게 명령을 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도 하면 맹자가 얘기한 건데 이 왕은 뭐냐? 덕을 가진 자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왕이 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글쎄 뭐 덕을 가진 왕이 뭐 조선시대에 얼마나 됐고 중국 여러 왕조 중에 덕을 가진 왕이 얼마가 됐을까요? 덕을 그토록 강조하던 유가학자들에 의해서 덕 있는 군주라고 하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에 이른바 삼왕 그 이후에 덕 가진 군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도라고 하는 덕을 가진 왕이 이상 정치를 펼치는 게 왕도예요. 덕을 가진 왕이요. 플라톤식으로 철인 정치 뭐 이런 거죠. 철인이 덕을 가진 사람. 다스리는 거. 덕을 안 갖고 있으면요. 덕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쫓아내야죠. 예, 그게 혁명입니다. 예, 그게 혁명이에요. 예, 천명을 바꾸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뭐 쫓아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또 있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별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또 그런 놈이에요. 그럼 또 쫓아내야죠. 예. 그러면 누군가가 또 생각은 하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쫓겨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럼 좀 달라지긴 할 텐데요. 예.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번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는 같은 논리로 자기도 얼마든지 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불안하죠. 만약 그게 어떤 명분이나 이런 공자는 명분론, 우리가 보통 공자는 명분론이고 맹자는 혁명론이다. 명분이라고 하는 공군신진 부부자자니까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예.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뭐 이걸 심지어 임금은 임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논어로 오독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명분론이나 정명론 이게 이제 공자고 맹자는 혁명론 바꾸는 거니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맹자 혁명론의 근거가 명분론입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바꾸는 거예요. 왕도론이 명분론과 같은 거죠. 임금이 덕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천하를 다스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혁명론이거든요. 폭군은 다스리서는 안 된다. 바꾸자. 근데 바꾸는 게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같은 논리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이 찾아오겠죠. 누구도 원치 않는 겁니다. 바꾼 사람이나 바뀐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아마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이야기해주고 딴 데로 갔으니까 왜 부끄러워했느냐, 탕임금이 그런 자기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자기 자신도 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세 사람들이 자기를 구실로 삼아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끄러워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탕임금 하면 현자고, 맹자 같은 경우에 탕임금을 전적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탕임금을 비판하는 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혁명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탕왕론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전면적으로 인정했죠. 탕왕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줄여서 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다산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가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자는 누가 선출하는가? 백성들이 선출한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64명의 춤꾼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춤 잘 추는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지휘자로 올린다. 그게 천자예요. 64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일무거든요. 논어에 보면 8일무 나오잖아요. 천자만이 출 수 있는 게 64명이 추는 88에 64. 그래서 8줄, 1이라고 하는 건 줄, 춤열이에요. 춤을 추는 열이에요. 그래서 88에 64명이 출 수 있는 건 천자만이 그렇게 출 수 있습니다. 재우는 이제 66에 36, 대부는 4, 46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천자를 상징하는 거죠. 64명의 춤꾼이 춤을 추는데 그 중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명을 추대해서 지휘자로 삼는다. 그게 천자예요. 근데 지휘를 잘하면 우리 지휘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지휘를 못하면 내려오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지휘자로 올린다. 64명은 100명이고, 백성이고, 그 지휘자는 천자인 거죠. 그럼 천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백성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일종의 사회계약설과 비슷한 형태죠. 다산 정도 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유가학자들도 탕임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탕임금 하면 이제 유가에 의해서 성인으로 떠받들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이제 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군, 고대의 성군과 이 성왕과 현자의 대화예요. 현인의 대화입니다. 이런 방식은 장자 이전에도 많죠. 그 맹자가 만난 제왕들과 맹자, 군주와 현인의 대화 또는 성인의 대화, 노나라 애공과 공자 마찬가지죠.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처음엔 지어낸 얘기,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는 얘기 또는 기록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까지 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성왕과 현자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노랫말이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방이지라는 학자가, 방이지는 이제 이게 또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주역에 방이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주역학자거든요, 방이지가. 그래서 장자를 읽을 때 주역과 비교해 가면서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이지 같은 경우에 이걸 3절의 노랫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곡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변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붕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주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를 통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불상급. 서로 그 가치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세속적 가치로 볼 때 우열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의 세계에서는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민이 크다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곤봉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곤봉과 아주 하찮은 존재들을 대비시켰는데요. 두 번째는 요임금과 그리고 허유, 이 두 사람을 이야기 마당에 불러냅니다. 각자 어떤 사람이냐? 요임금 천자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입니다. 제조.
그러니까 황제 고양시, 전옥 고신시, 제곡 고신시, 황제 유흥시, 제곡 고신시, 전옥 고양시, 그리고 제요시, 제순시. 제요시, 제순시. 요게 오제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오제 봉기를 썼는데 황제 유흥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황제라는 그 상상 속 황제는 얼굴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4개니까 사방을 다 다스리는 왕, 뭐 이런 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돌아보면 될 텐데 그죠? 돌아보기 싫어가지고 얼굴이 4개인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다 본다. 네. 무슨 블랙박스 이런 거 같네요. 그 이제 황제, 전욱, 제곡 이렇게 하고 제요시, 제순시, 요순 이걸 다 기록한 게 오제봉기인데 황제, 전욱, 제곡은 사마천이 그 당시 이 동아시아에서 전설로 전해져 오는 것을 기록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전설로 전해져 온 것을 기록화한 걸로 추정합니다. 왜? 고대의 기록을 누구보다 중시했던 공자나 맹자가 황제 전욱 고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뭐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네. 없었으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갈수록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네. 뒤로 갈수록.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앞으로 전진하죠. 지금 우주의 역사까지 다 빅 히스토리 이래가지고 사실 빅 히스토리는 말이 안 됩니다. 히스토리가 우주 탄생 뭐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자연사까지 포함해서 점점점 앞으로 나가죠. 지금 그렇다면 옛날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요. 어쨌든 요임금이 등장했다. 이 얘기는 요임금은 그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죠. 모든 유학자들이 최고의 성인으로 꼽는 게 요입니다. 그리고 순도 마찬가지고요. 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한비자 같은 경우는 그걸 비판하죠. 요임금이 성인이고 순임금이 성인일 수는 있지만 둘 다 성인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비자 모순 얘기하면서 그러죠. 순임금이 성인이라면 뭔가 요임금이 잘못한 것을 고쳤기 때문에 성인인 거고, 만약 그 반대라면 요임금은 성인이고 순임금은 성인이 아닌 거고, 이렇게 된다. 각자 성인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성인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예리한 비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어떤 뭐 책 서평 쓸 때도 그러죠. 이 책이 최고다, 이 책이 최고다. 자꾸 이러다 보면 그럼 네가 말한 최고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예. 근데 읽을 때 감동하면 그때는 최고인 거죠, 그게. 그래서 장자를 읽을 땐 장자가 최고입니다. 논을 읽을 땐 논어가 최고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으로 떠받드는 요임금, 천자.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천하가 다 자기 거예요. 어마어마한 덕과 어마어마한 부유천하.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다 차지한 사람. 이게 요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허유는 뭐냐? 은자예요.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은둔한다 그러면 뭐 먹고 살만해서 은둔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생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은자, 허유는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는 아주 극빈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이게 허유예요. 그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이야기 마당에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은 있습니다. 그 한나라 때 황제들이 그 도교의 도수를 잘 익힌 사람들. 예를 들면 노자 하상공이라는 그 도인이 쓴 노자 주석이 있습니다. 하상공을 한나라인가 만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건 이제 자기가 이 현자를 만나본다고 하는 일종의 과시죠. 뭐 권력자들은 꼭 그런 과시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원하죠. 그래서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인이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권력자들이 부르죠. 그래서 부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뭐 이런 데서 또 차이가 나고요. 또 안 가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기도 하고요. 그거 뭐 요즘도 일어날 거예요. 요즘도 일어날 것이고 뭐 많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이라는 소설을 70년대에 발표한 작가 이병주, 소설가 이병주 같은 경우도 부르니까 갔죠. 그래서 술친구 했죠. 독재자와 함께. 근데 이제 그 이병주 원래 70년인가에 그 자기가 쓴 글 때문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거든요. 근데 2년 7개월인가 복역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재자와 친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한 글을 써도 안 붙잡혀 갑니다. 예. 그보다 더한 글을 썼는데, 뭐, 지리산 뭐 이런 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더 깊은 내용은 하기가 좀 곤란하고. 뭐, 시인들 뭐, 누가 불렀다면, 박두진은 안 가고, 뭐, 또 박가몽이 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제 권력자들이 또 그런 욕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상황이 지금 불러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불러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용인금 허유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빅딜을 제안합니다. 천하를 주겠다고요. 천하를 바칩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이건 뭐 구라도 세상에 이런 게 없죠. 가끔 뭐 사랑 때문에 뭐 왕자리를 포기하고 뭐 이런 건 있어도요. 뭐 사랑도 아니고 이건 말이죠. 뭐 알렉산더가 뭐 디오게네스 앞에 가서 뭐 뭘 도와줄까 이게 아니잖아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천하를 너한테 줄게 뭐 이래서는 또 압니까? 디오게네스가 오케이 이랬었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역시 뭐 비키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용인금이 이제 이 천하를 가진 자고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인금의 허유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어낸 얘기죠. 내가 보니까, 이, 당신의 그, 광과 택. 이게 광은 뭐냐면 덕의 빛입니다. 덕광. 이게 덕택. 나는 당신의 덕과 내 덕을 비유하자면 이 빛의 크기가 당신은 1월 해와 달이고, 허유 당신은 해와 달이고, 해달처럼 빛나고 내 덕은 이거 관솔불이다. 작화다. 관솔불이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횃불 들고 있어봐야 그게 빛이 비치겠냐. 그리고 또 당신의 그 덕택 그건 때맞추고 내리는 비와 같다. 비가 내리는데 논에 물 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당신이 천하를 다스리시오. 천하를 바쳐요. 가장 큰 물건이죠. 천하라고 하는 게. 그걸 바칩니다. 바쳤는데 허유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초료, 뱁새입니다, 뱁새. 초료, 뱁새. 작은 새죠, 작은 새죠. 네. 초료 소신림이나 이 뱁새가, 소는 이제 새둥지가 소죠. 집을 짓는다. 어디에? 깊은 숲 속에 집을 짓는다. 네. 이 뱁새가 깊은 숲 속에 소, 둥지를 틀지만 불과일지요.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나뭇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고 불과일지요. 나뭇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고 자기 뱁새라는 거예요. 천하를 바치고 왔는데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나뭇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그리고 은서음하에. 은서는 이제 생쥐예요. 은자가 이렇게 붙으면 사실 두더지인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생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흔히 보는 작은 작은 쥐 뭐 이런 뜻이에요. 두더지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어감도 좀 달라지고. 은서음하에. 이 생쥐가 황합물을 마시지만 황하의 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깊은 숲속과 같은 비유죠. 이게. 생쥐도 황하의 물을 마시지만 불과 만복이라. 배 채우면 그만이다. 불과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만복. 배를 채우는데 불과 지나지 않는다. 귀휴어 군하라. 돌아가 보시오. 여무소용 및 여무소용 천하요려. 나는 천하를 쓸 데가 없소이다. 이렇게 가봐라. 이러죠. 여기 초료, 뱁새, 은서, 생쥐. 허유가 이제 자기를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에 시달리고, 뭐 각종 그 질투에 시달리고,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아첨하는 사람의 미움 까닭은 나도 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 말씀 드렸죠.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어떤 막대한 부나 또 나눠주는 권력을 향유할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자가 밉죠. 근데 그럴 생각이 없으면 안 밉습니다. 그래도 미운가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다르죠. 밉다 하더라도 뭐 공적인 분노지 사적인 미움은 아니죠. 근데 이를테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시기 질투하거든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거의 인간의 본성처럼 형성된 거는 그런 욕망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시기 질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거든요. 자참묘주명에 나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유배 가서 유배가 있는 사람을 왜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런데도 시기 질투하거든요. 뛰어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뛰어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오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뭐 어떤 점에서 더 앞서 나가고 뭐 이러면은 칭찬하는 사람 반, 욕하는 사람 반. 이래 되면 행운이고요. 사실은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구조 속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구조 속에 던져놨잖아요. 본인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 속에 놓이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9시 30분, 뭐 9시 40분인가 그게 토크쇼에 제가 나갔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한번 보고 판단할 생각이긴 한데 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경멸하던 행위를 제가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자를 읽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반성을 해보면 아 이렇구나 이건 이제 있는 건데 글쎄요 그게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쟁 구도 속에 들어오면 경쟁하고 뭐 훈수 둘라 그러고 뭐 이 별짓을 다 해요. 아차 했는데 예를 들어 이 허유처럼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허유처럼. 그런 욕망이 아예 없으니까. 욕망이 없어도 됩니다. 물 마시면 되고요. 배 채우면 되고요. 나뭇가지 하나 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과도한 욕망을 거기다 막 부추겨 올리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생존 때문이 아니라 비교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라게 되면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분노하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게 부당하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산도 어떤 세상에 그만큼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견제가 들어오고 시기 질투 있는 거. 장자를 읽었으면 아마 그래서 그렇구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서도 허유 같은 사람이 없지는 않죠. 예. 큰 이익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하거나 또 큰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는 제가 좀 했죠. 뭐 페렐만이라는 수학자나 뭐 샤르트르 같은 사람 노벨상을 안 받고 필즈상을 안 받고 100만 달러 안 받고 뭐 이러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수령하지 않은 사람. 해외 토픽에 간혹 나오잖아요. 해외 토픽에. 그러니까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당첨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또를 살 때는 그 당첨되기를 바라고 샀겠죠. 좋은 꿈을 꿨다든지. 근데 실제로 이제 당첨이 되고 나니까 이 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수령을 안 한 사람들이 토픽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숙입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천하에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게 장자거든요. 뭐 국가, 민족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건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국가를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장자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대부분 그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거든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죠. 게다가 허유는 이런저런 의무감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일어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를 거절합니다. 난 천하를 쓸 데가 없소이다. 네. 그래봤자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천하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 다음 말이 또 걸작이에요. 예를 들어 포인은 이제 푸주간 사람, 요리사예요, 요리사. 네. 그리고 시축이 나오죠. 시축은 이제 축문 읽는 사람, 축이네. 네, 축이. 그러니까 포인은 주방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요리사고 시축은 축문 읽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뭘 요리하겠어? 천하를 요리하는 거죠. 요임금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축이, 이 축인이 충분히 있던 사람이 불을 준조이 되지라 제사상을 넘어서 이 포인이 잘 못한다고 그걸 대신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하가 어지럽다고 해서 은자인 허유가 세상에 참여해서 천하를 바로잡지는 않는 법이야. 그게 이제 불상급이에요. 서로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종사편에 나오는데요. 자상호 맹자반 자검장 세 사람이에요. 잘 읽어야 됩니다. 자상호, 맹자, 반자, 금장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고전을 잘 읽으면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상호는 자상백자라고 논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상이 성에 해당하고 호가 이름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자상백자니까 자상호. 맹자는 알죠? 아시죠? 맹자. 그리고 금장도 맹자의 금장이라고 나와요. 금장목피정석. 맹자가 확실하고 금장이 확실하니까 반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했네요. 반자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 처음 처음 장자 볼 때요. 이번에 맹자반 자금장이에요. 그 자상호.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마객지우라고 하는 게 이제 죽음을 이야기해도 거스르는 것이 전혀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누구나 다 죽기를 싫어하는데 죽는 이야기를 해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절친하게 지냈는데 자상호가 죽습니다. 아, 이 자상호 사야, 그 자상호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공자가 제자 자공을 보내요. 일단 세속적 의미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는 자공입니다. 자공이 1등이에요, 석차로. 근데 물론 위에 이제 안년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공이 스스로도 인정했고요. 이 공자가 이 자공이 늘 이게 사람들과 비교를 강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서열화시킵니다. 자공이 자기와 남을 비교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자공이에요. 그 부자가 됐죠. 물건값이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때를 알았기 때문에 거부가 됩니다. 자공이 가장 출세한 제자예요. 노나라 재상도 하고 위나라 재상도 하고 거부인데다가 배설도 높았죠. 한 번 움직이면 천하가 흔들립니다. 공자가 예를 잘 아는 자공을 조문을 하러 보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자상백자는 공자도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논어에 나옵니다. 자상백자라고. 중궁이 문 자상백자 한다.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가보니까 자상호가 죽었는데 맹자반하고 자금장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노래를 하고 한 명은 편곡을 하고 있어요. 금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은고를 펼친다 뭐 이런 금은고를 연주한다는 뜻이니까 이 자금장이 금은고를 연주하고 맹자반이 노래를 했겠죠. 신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 때문에. 사람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를 않고요. 자공이 따집니다. 임시가 사람의 시신을 앞에 놓고 사람의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를 하는 게 예에 맞습니까? 예호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웃습니다. 웃어요. 이 사람은 어찌 예의 본래의 뜻을 알겠는가? 이렇게 웃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공이 충격을 받아갖고 돌아와서 공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공자가 내가 잘못했다 이래요. 내가 잘못했다. 원래 너를 보내는 게 아니다. 내외 외내 불상급. 저 사람들은 방지외. 이 세계 밖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때 방이라고 하는 건 법방자예요. 이 세상의 규칙, 법 밖에 노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규칙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방지내. 이 세상의 규칙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외내 불상급. 밖과 안은 서로 미치지 않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강호의 세계입니다. 맹자처럼 천하, 뭐 이게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맹자는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왕도를 펼쳐야지. 임금이 못해서 그럼 혁명을 일으켜야지.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천하가 어지러워. 그건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 뭐 이럴 텐데요. 이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지옥일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용납당하지 않는 세상은 지옥일 거예요. 저는 뭐 그 천하를 위해서 뭐 섣불가는 안전자리가 궁둥이 따뜻할 겨를 없이 돌아다니는 공자나 맹자가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 소유자인 것 같고 사실 장자보다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하지만 장자가 용납되지 않는 공명의 정신세계라면 함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야.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에서 같이 하자 이러는데 정말 자유롭게 상대를 존중하는 건 같이 하지 않으면서 존중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자연계에서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바닷속의 물고기처럼요. 근데 뭐 이렇게 가면서 너 어디 가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가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대목의 내용은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장을 일단 읽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을 봤고 이번에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의 주인공은 수가 많습니다. 우선 견호와 연숙이 나오고요. 견호는 이제 어깨 견자죠. 그리고 나 이런 뜻인데, 나 어깨 뭐 이런 뜻입니다. 어깨예요. 어깨라고 하는 게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 이제 경박하게 어깨 춤을 들썩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경박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경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그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이야기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평가를 내리는 사람, 경박한 사람 그런 뜻으로 이제 우의가 우화의 주인공에는 우의가 있는데 그 우의가 경박한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 상대가 누구냐면 연숙이에요. 숙은 이제 아제비숙자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고 여는 이어져 있다. 무엇과 이어져 있을까? 도와 이어져 있는 사람. 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연숙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견호가 연숙에게 묻습니다. 논어나 맹자에는 제자들이 묻거나 당대의 왕들이 물으면 공자나 맹자가 공자는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삐딱한 질문을 해도 올바른 대답이 나오는 게 공자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부지하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근데 아까 명분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다 설명하긴 그렇고 하나만 설명을 하면 임금이 임금다워야 임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임금이 불군 임금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아까 대답하신 분처럼 바꿔야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공자는요.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지해라. 이걸 알면 된 거죠. 이걸 알면 된 거죠. 네. 공자가 대답하는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논어할 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만 순자 자도편에 보면 선생님,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한테 여쭈어요. 선생님, 노나라 대부 아무개가 상복을 입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부지하라 모르겠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자로가 나와서 크게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죠. 야, 난 우리 선생님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도 있다더라. 뭐 이러니까 자공이 내가 들어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침상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잠자는 게 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비례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비례면 노나라 대부가 했건 노나라 임금이 했건 다 비례인 거죠. 네. 그 일일이 물어보고 일일이 대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이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을 넘어서기가 참 힘든데 맹자는 물론 이제 상당히 과격하죠. 뭐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뭐 이러면 맹자는 너만 없으면 잘 다스려질 거야. 이게 이제 맹자는 이제 상당히 과격하죠. 그냥 대놓고 바로 치죠. 근데 이제 장자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물었다 그러면 대답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화가 진행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설결이 왕예에게 묻는데 사문이 사부지 4번 물었는데 4번 다 부지 알지 못한다는 대답밖에 못 들어요. 4번 물었는데 4번 다 모르겠다는 대답만 얻습니다. 그러니까 설결이 뛸듯이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물어보고 대답을 얻어야 좋아하는데 모르겠다는 대답을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른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로 끝나죠. 소크라테스 변명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각자의 길을 나는 죽어라 여러분들은 살라 뭐 이러면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런데 우리 중 누가 더 좋은 길을 가는지 신만이 알 것입니다. 신만이 안다는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뭐 신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답만, 꼭 맞는 대답을 듣는 스타일은 공자 스타일이고요.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같은 인을 물어도 108차례를 물었는데 108차례가 다 다른 게 공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말 많은 제자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인이야. 뭐 이런 식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요. 뭐 외워놓고 뭐 인이 뭐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인이 뭐다 이러거든요. 그거 다 이제 외워서 하는 거죠. 공자는 그때 다 달라지는 거죠. 말을 적게 하는 게 인이다. 안년이 물으면 극기복녀가 인이다. 중궁이 물으면 기소불용물시의 뭐 아실 겁니다. 그 문 밖을 났을 때는 큰 손님 대하듯이 하고 그게 인이다. 이러죠. 근데 장자는 물었는데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이게 여러 차례 설결과 왕의 대화 속에도 이게 나오고요. 지라는 사람이 지를 인격화해요. 인간의 알미라고 하는 지식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장자거든요. 이 지라는 자가 북쪽으로 놀러 가요. 그게 지부귀편. 북쪽으로 놀러 가서 도를 안다고 하는 무위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무위가 도를 안다 그러니까요. 가서 물었는데, 무위는 입이 없는 존재입니다. 대답을 못 해주죠. 대답을,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답이라는 걸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굴이 도를 안다 이래가지고, 미치광이 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광굴이 그래 내가 도를 알아. 그리고 말을 해주려고 하다가 욕은 말을 해주려고 하다가 만기행 말을 잊어버려요. 네. 말을 잊어버립니다. 얘기해 주려고 해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제를 찾아가서 도가 뭡니까? 물은가 황제가 잘잘잘잘 도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도를 모르고 우린 도를 아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요. 사실은 이제 그죠. 저 사람들 도를 모르고 우린 도를 안다. 뭐 이런 맥락이 되니까 황제가 저 사람들은 무위는 그 도 자체고 광굴은 도와 아주 가까운 자고 우리는 도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를 언어로 표현해서 줄줄줄 얘기하는 것은 도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게 이제 장자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언어는 일단 분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언어는 분류의 그 결과물입니다. 컵, 그러면 컵이 아닌 것은 배제해야 컵이 파악이 되잖아요. 컵 아닌 것이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이제. 모든 사물의 명칭이 다 그렇죠. 그럼 분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분류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근대적 분류 방식이잖아요. 근대적 분류 방식에 맞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문명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야만으로 인정된 시대를 계속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 이전의 분류 체계는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다른 분류 체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인디언들의 분류 체계 다르고요. 중국의 분류 체계 다릅니다. 본초 강목의 분류 체계, 지금 근대 분류 체계는 완전히 달라요. 이를테면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명확하게 와닿는 분류를 가지고 그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견호와 연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견호가 어떤 사람 얘기를 하냐면 접여라는 사람, 접여 이야기를 해요. 접여는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어떻게 나오냐면 초광접여,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라고 나와요.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접여가 공자를 지나치면서, 장자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에는 수레 앞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어에는 과이 공자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공자가 묵고 있던 숙소 앞을 지나갔을 수도 있고 수레 앞을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수레가 맞습니다. 네. 이름이 여잖아요. 이게 본명이 아니고 수레 앞에서 공자를 만났다는 맥락이 되는데, 수레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공자를 봉세에 빗대서 봉세여 봉세여 어찌 그리 덕이 쇠퇴했는가. 그런 식으로 공자를 풍자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배가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장자에는 그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그 부분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은 실제로 육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자를 만나서 저벼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수레에 탄 공자를 접촉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저벼가 미치광이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왜 미치광이라고 알려졌느냐? 헛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미친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광언을 했다. 장자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광언이라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해서 전혀 믿지 않는다. 근데 이 견호가, 이 경박한 견호가 연숙에게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오 문언어 저비오니, 내가 문은 이야기를 들었다. 저벼에게서, 문언어 저벼에게서, 이 저벼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 대유경정이라, 경은 이제 이게 오솔길이고 정은 뜰입니다. 그래서 경은 아주 좁고 뜰은 아주 넓죠. 차이가 아주 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고 불건인정이라, 인정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불건인정. 저벼가 하는 이야기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인지상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전혀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다. 한다. 인정에 가깝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하한이 무겁. 하수나 한수처럼, 원래 황하는 아주 큰 강이죠. 그런가 하면 양자강하고 합쳐지는 한수도 굉장히 큰 강입니다. 한수, 양자강, 황하 다 큰 물의 이름으로 쓰이는데 어쨌든 그 황하나 한수처럼 한없이 뻗어나가기만 할 뿐 끝이 나지를 않는다. 이놈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완전히 미친 소리라고 생각해서 전혀 믿지 않는다. 불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견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단정을 하는 거죠. 그냥 미친 소리다. 광언이다. 네, 광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뭐 영화를 본다 뭐 이럴 때 뭐 재밌으면 이 영화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이 폴더가 몇 개 안 되면 그 폴더로 분류가 안 되는 새로운 성질의 파일이 생겼을 때 처치곤란이잖아요. 그럴 때 그 폴더가 많으면 그 안에다가 이제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폴더로는 분류가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결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숙이 묻습니다. 뭐라 그러대? 거기 나오죠. 저벼가 뭐라 그러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견호가 저벼가 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막고야산의 신흥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막으로도 읽고 묘로도 읽습니다. 근데 막으로 읽는 게 대체로 맞고요. 막고야산 이렇게 이제 산 이름이에요. 요걸 이제 이 글자가 활을 활 사자도 되고 활을 쏜다는 뜻의 사자도 되고 그리고 쏘아 맞힌다는 뜻으로 읽을 때는 사로 읽지 않고 석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나 산 이름이나 뭐 사람 이름이나 벼슬 이름으로 쓸 때는 야로 읽습니다. 이때는 야로 읽어요. 막고야산.
막자에 대해서도 뭐 주석이, 여러 주석이 있습니다. 아득한 고야산이다. 고야산이지, 막자는 산 이름이 아니다. 뭐 이런 주석이 있는데, 다른 산에 막자 붙은 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막자도 산 이름이라고 보는 게, 아득한 고야산만이 아니라 아득한 다른 산이 있으면, 용례가 있으면, 이걸 이제 아득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용례가 없는 걸로 봐서 막도 산 이름으로 보는 게 무난합니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산다. 신인. 네. 신인이 사는데, 이 신인들은, 그 피부가 작약약처자, 처녀처럼 피부가 부드럽다. 처자라는 표현 나오죠. 처자나 처녀나 같습니다. 자와 여가 같아요, 원래. 이게 아들 자자라고 쓰지만, 본래는 이게 딸 자자예요, 딸 자자. 그래서 이게 여성입니다, 본래는. 존재 이럴 때 이 여성이고요. 제 이러면은 남성입니다.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자는 본래 여자 자자예요. 처자와 처녀가 같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처녀라고 하는 건 딸 자식 입장에 처해 있다. 아직 시집 안 갔다는 뜻이죠. 근데 이전까지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거나 누군가의 아내거나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만 살았죠.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삼종 아닙니까? 삼종.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와 처자라고 지금도 쓰잖아요. 그 처자 할 때 여자가 자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처자와 같다. 신인들이 그 피부가 보드랍기가 처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피부는 빙설처럼 희다. 피부는 빙설, 얼음과 눈처럼 희다. 그리고 허풍업로, 바람을 마시고 바람, 허풍. 허풍업로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들이키고 업로, 이슬을 마신다.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만물을 괴롭히지도 않고 이 신인들로 인해서 이 연곡이, 한 해의 곡식이 이 사람들 때문에 쑥 익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괴한 이야기죠. 이 신인들이 사는데 그 신인들의 정신이 연결되면 한 해의 곡식이 익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오시로, 내가 오이시로.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광의불신하노라. 미친 소리라고 여겨서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친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교노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접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가요? 막고야산에 신인이 사는데 그 신인의 피부는 눈과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그리고 그 피부가 또 처자처럼, 처녀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허풍업로, 바람을 들이키고 이슬을 마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응집되면 만물을 수고롭게 하지도 않고 한 해의 곡식이 잘 익는다, 풍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같죠? 이게 뭘까요? 자연의 변화를 4명의 신인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추나추동의 그 자연의 변화를 인격화해서 이야기로 만든 거죠. 접여가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견호는 완전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연숙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연한이라 하죠. 그럴 거다. 연숙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괄, 연한이라. 그렇겠지. 그렇겠지. 근데 이거는
원래 그렇다면 상대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비웃는 거예요. 그렇겠지. 네가 뭐 그걸 이해할 리가 있겠어. 네. 그러고 하는 얘기가 고자는 고라고 하는 게 이제 장님이에요. 뭐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입니다. 그리고 농자가 또 나와요. 농자는 귀머거리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은 무의요 문장지간하고 문장의 원래 문과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채색을 입힌 옷 종류를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옷감이에요. 그래서 문장지관 하면 아름다운 채색으로 가득한 진귀한 볼거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장님인 사람은 그걸 못 보겠죠. 거친 비유입니다. 일단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색깔을 감상할 수 없고 이거예요. 그리고 농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종고지락, 종고지성, 이 종이나 이 북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름다운 종소리나 북소리, 곧 음악을 감상하는데 끼어들지 못한다. 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보면 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글 쓴 거 보면 보고 듣는 게 틀림없죠. 보고 듣는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미에 국한된 건 아니죠. 베토벤은 귀가 먹었는데 글작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음악을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가 멀쩡하지만 음악을 들려줘도 이게 음계로 악보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눈 멀쩡히 뜨고 있지만 화가들처럼 사물을 못 봅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화가 계실 수도 있고 또 음악가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같이 생각해 보면요. 근데 연숙이 이제 아주 심한 얘기를 해요. 어찌 신체에만 그런 게 있겠는가? 지에도 그런 게 있다. 알의 영역에도 그런 게 있다. 알의 영역에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줘도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일정 부분 뭐 그런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게 마치 음악을 듣지 못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관찰하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님과 같다. 이런 비유를 듣다고 장자가 장인을 차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에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 비유일 뿐입니다. 다만 어쨌든 장님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로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은 거다.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너는 그런 점에서는 귀머거리 장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심한 비난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행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이 신인들은 날씨가 뜨겁게 타올라서 이 쇠나 돌이 녹아내리고 흑산이 그을릴 정도가 돼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이 신인들은요. 하수나 한수가 다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도 이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인간을 억압해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자연을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못 읽어서 실제로
수행을 하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연단 수행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육체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좀 장자를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연단 수행을 하다가 중금속, 수원을 쓰고 뭐 이러다가 중금속으로 중독돼서 죽은 보살들도 많고요. 심지어 황제도 수원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로장생을 추구한 거죠. 장자를 보고요. 실제로 불로장생한다. 추워도 더워도 전혀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는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맥락은 실제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구비강, 이 사람들이 몸에 붙어 있는 티클이나 먼지, 손톱의 때, 쭉정이 이런 걸 갖고도 요임금, 순임금을 얼마든지 빚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를 드는데요. 송나라 사람 비유입니다. 어떤 송나라 사람이 있는데 장자가 이제 그 사기에 따르면 송나라 출신이고 몽 사람이죠. 뭐 여러 그 위나라다, 뭐 초나라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요. 어쨌든 송나라 사람이 이 춘추전국 시대에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각주구검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것도 송나라 사람 얘기예요. 어떤 송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물속에 빠뜨렸어요. 빠뜨린 곳에다가 그 배 옆에다가 표시를 해요. 여기 칼을 빠뜨렸다. 고기로 떨어졌으니까 거기다 표시를 딱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무태 도착한 다음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하니 못 찾았겠죠. 송나라 사람이 주인공이. 수주대토. 수주대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송나라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밭 한가운데 나무 그릇 토끼가 있었는데 거기에 토끼가 걸려서 수익을 올립니다. 짭짤한데 앞으로 농사 짓는 것보다 여기에 토끼가 와서 걸리는 걸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수주대토, 토끼를 기다려요. 나무 그릇 토끼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렸다. 뭐 이거죠. 그 송나라 사람입니다. 맹자에 보면 알묘조장이라고 해서 곡식이 어떤 송나라 사람이 그 비유가 이제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을 맹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송나라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곡식 싹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곡식 싹이 쑥쑥 자라나는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가봐도 요만큼, 오늘 가봐도 또 요만큼. 그래서 조장을 합니다. 곡식 싹이 자라오르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해서요? 좀 뽑아 올립니다. 온 게 밭에 있는 곡식을 다 뽑아 올려요. 그리고 이제 엄청 피곤했겠죠. 그 집에 가서 금일 병이 와라. 야, 오늘 정말 피곤하다. 여 조묘장이 와라. 내가 곡식이 자라는 걸 도와주고 왔어. 이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이미 다 말라 죽었더라. 송나라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맹자가 비유한 거는 호연직이라고 하는 건 집의 소생이다. 호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덕적인 힘이거든요. 도덕의 힘으로 쌓이는 겁니다. 집의 의리를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생기는 것. 이게 호연직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계속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도덕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 남부끄러운 행동을 계속하면 사람이 자꾸 주저앉게 되죠. 올바른 행동을 계속하면 점점 당당하고 뭐 도덕적 배포 뭐 이래도 될 겁니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없으면 도덕행위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마천 같은 경우 그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엄청난 용기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조금씩 생기는 거지 이걸 막 뽑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도덕적 인간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거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학당이점, 육아식 논리죠. 조금씩 조금씩.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 점, 물이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는 것처럼 점점 자기 수양을 해서 이상적인 격에 다가가는 것. 그게 육아의 학이거든요.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송나라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속성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망했다. 원래 곡식을 키운다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인을 키우는 것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지고 마음이 농토입니다. 땅이에요. 여기에다가 인이라고 하는 인이 씨앗이란 뜻이 있거든요. 도인, 행인. 도인하면 복숭아 씨앗이고 행인하면 살구 씨예요. 씨입니다. 그래서 인의 씨를 뿌려서 가꾸는 겁니다. 심지에서. 가꾸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건데 그걸 뽑아 올리려고 해서는 되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지 않고 아이를 강제로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애 뽑혀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장을 하죠. 속성반응을 해서. 선행학습 이런 거 망치는 길이죠.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올라서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가족은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비판한 건데 여전히 송나라 사람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음이 대상이 됐죠. 그건 왜 그럴까? 그 역사적 맥락을 추적해보면 송나라는 이 원나라의 후손이거든요.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본래 이제 한나라가 있고, 원나라가 있고, 원나라 멸망시키고, 원나라가 상나라거든요, 이게. 탕임금이 세운 나라. 그래서 원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를 죽이고 새로 왕이 된 게 무왕. 이게 주나라예요. 그래서 무왕 때 원나라 후손들은 송나라 가서 살게 하고, 한나라 후손들은 기나라에 가서 살게 해요. 한나라 예를 기나라에서 찾아요, 공자가. 원나라 예를 송나라에 가서 찾고. 그런데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문헌이 없어서, 잘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무왕이 천하를, 차지하고 나서 그 이전의 왕조, 원나라와 한나라의, 후손들을 송나라와 기나라에 보내서 살게 한 겁니다. 문화를 보존하게 한 거죠. 멸망시켜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남겨둔 겁니다. 이 전통이 사라진 게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다 완전히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리는데 항우 같은 귀족들은 살아남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귀족 세력들을 진나라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유방 같은 평면이 또 황제가 되는 또 일이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보존책으로 했던 게 이제, 송나라인데 이미 망한 나라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 하면 자꾸, 이미 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송나라 문화를 고집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갖고 따지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송나라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보짓 한 거예요. 송나라 사람이, 장보관. 장보는 이제 논어에도 나오는데요. 장보관은 원나라 시대의 화려한 관입니다. 모자예요. 원나라 시대의 장보관. 관 이름입니다. 장보관을 장사미천으로 삼아서 월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월나라가. 뭐 예나 지금이나 무역을 하면은 수지가 먼 곳을 이동해서 어떤 나라에는 흔한 것이 다른 지역에 가면 귀한 물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나라에는 이 장보관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가서 팔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가보니 월나라 사람들은 단발 문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고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모자를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망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송나라 사람이 어리석게도 월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맥락이 1차적인 거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자 우원은 대체로 이래요. 송나라 사람이 장보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상품을 갖고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이 무식해서 못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대체로 우화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저렇게 봐도 말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송나라 상인이 실패한 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사람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견호 보고 마찬가지로 너도 저벼가 이야기한 그 기막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송나라 상인처럼 멍청이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경우에 꼭 송나라 사람 꼭 이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들 또는 뉴기니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팔아먹습니다, 결국. 일단 신발을 공짜로 주고. 그래서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공짜니까 신고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신발 없이 못 살게 되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전혀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주고 나면 그것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죠. 개발의 역사가 그 파괴의 역사거든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스위스인가요? 스웨덴인가요? 스웨덴인 것 같아요. 스웨덴의 그 작가죠.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도 북부에 있는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라다크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책으로 썼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순수한 문명이 근대와 만나는 순간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나면 무조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라다크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낚싯대를 팔라 그러면 팔겠습니까? 팔라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낚시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팔라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많은 돈을 주면 팔면 2개를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방식이고요. 어쨌든 처음에 그랬던 사람들이 개발이 몇 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맥락이 어쨌든 이 신인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변화, 4명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임금이 천하를 다 다스리고 나서 왕견사자 막고야지 산하고 막고야 산에 가서 4명의 신인을 만나보고 그런 다음에 분수 북쪽에서 요임금이 발견됩니다. 멍하니 천하를 잊어버린 채로. 그러니까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안 거죠, 요임금이. 요임금은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세속의 원리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넘어선 신인들을 만나보고는 멍하니 세상을 잊어버렸다. 그런 대목이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4명이라고 표현되는 걸로 봐서 추나 추동 사계절의 변화 추이를 의인화시키고 정치도 마치 그 사계절의 변화 추이처럼 자연스러워 한다는 맥락으로 육통 저벼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별로 없네요. 일단 요 4장에 나오는 크다란 박씨 이야기와 소요일편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맥락은 상반돼요. 4장에서 크다란 박씨를 갖고 셰시가 쓸모없다, 대의무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말을 장자에 빗대가지고 자네 이야기도 황당하게 크지만 하지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린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그 당시 인기 작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2400년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읽는 걸로 봐서 요즘 태어나서는 인기 작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갖고 많이 잘 살았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는 아니었나 봐요.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비슷해요. 하나는 박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나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에 대한 이것도 이제 셰시가 이제 등장하죠. 셰시와 장자의 대화거든요.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가 대꾸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하나는 이제 크다란 박씨고 하나는 크다란 나무인데, 크다란 박씨를 갖고 장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셰시에게 얘기하냐면, 셰시는 박씨가 굉장히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부셔버렸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나 그걸 그 배를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 위에 띄워놓고 유유자적하면 되지 왜 크다고 그렇게 부셔버렸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가치를 이야기해요. 장자 전체의 맥락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와 또 상반되는 게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이야기 주제는 같은데 장자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달라요. 4장에서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는 완전히 누워서 낮잠 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장자의 맥락이.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장자 전체의 맥락에 더 부합하는 이야기는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박씨 이야기와 큰 나무 이야기를 같이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